그래서 사실은 17년 전에 갔다가 잠깐 1년 반 들어왔다가 또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또 아이러니하게 1년 반 만에 사실은 들어와서 정착하려고 했고, 아이들도 여기 다 정착을 했고, 올해 고3이거든요, 큰애가. 작은 애는 초등학교 6학년. 얘네들이 아빠 한국이 좋다. 네, 좋더라고요. 모든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접냐고 들어왔더니 웬걸요, 스페인으로 갔으면 좋겠어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번이 3번째인데 아마 들어가게 되면 아마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갑니다. 근데 스페인 참 매력적인 이유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낭만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페인의 그림도 그 낭만과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짧게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자, 스페인 오늘 거의 모든 그림은 프라도 미술관에서 움직여지는 그림을 가지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저 뒤에 분이 우리 곽대원 선생님 잠겨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문 좀 열어주시면. 네. 자, 이 오늘 모든 작품은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서 다룰 거고요.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들 갔다 오신 분들 있고 아직 안 가신 분들이 있으면 꼭 가보시는데, 이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이드들이 설명할 때 절대 안 가는 방에 있어요. 왜 안 가냐? 주로 스루바란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있던 바로크의 정물화적인 그런 그림들이 도입된 방위에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뭘 설명해야 되느냐? 스페인에 도입되어진 정물화를 설명하기 시작해야 되고, 변화를 설명해야 되고, 하다 보면 인물로 흐르던 기본 개념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는데,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문에 기사로 제가 실었던 글이기도 했는데, 수르바란이라는 작가가 벨라스케스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 그림의 전형적인 이 그림의 패턴의 흐름을 보면은 무엇이냐? 스페인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요. 뭘까요? 순간 느낌. 네? 지도요? 지도가 어디 있죠? 아, 이게 지도 같다고요? 진짜 저 처음인데, 이거 진짜 지도 같은데요? 제가 가서 써먹겠습니다. 프라도 미술관 가서. 네. 자, 뭐냐면 단순해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미술 전공자는 아니고 제 아내가 전공자예요. 근데 17년 동안 미술관에서 그림 작품을 하루에도 이 한 작품, 이 스루바렌 이 작품도 제가 한 거의 본 날수를 따지면 거의 한 6개월을 봤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느꼈던 건 뭐냐면 스페인 미술이 참 아이러니한 게 전부 다 배경이 요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그냥 프라도 미술관 막 둘러보면은 그냥 이 내용 설명만 듣고 오시면은 양이 그렇대더라. 이 양의 코끝은 젖어 있고 눈은 어떻고 귀는 이렇게 뿔은 휘어져 있고 다른 묶여 있는데 뭐래더라 하다 보면 스페인 미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스페인의 바로크는 루벤스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로크를 열었지만 스페인 독자적인 바로크로 들어가 버려요. 원래 바로크 그러면 화려함으로 넘어갔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빛의 화려함을 꿈꿨던 루벤스가 화려함으로 막 모든 걸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그림을 만들어내는 시기의 스페인은 오히려 그거를 잠잠함으로 잠재워버려요. 역동적인 걸 잠재워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에 좀 약간 차이가 있구나 하고 스페인 미술을, 스페인 작가들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작가들하고 외국에서 이탈리아 쪽에서 넘어온 화가들하고 그 차이가 바로 뭐냐?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 차이로 그것을 완성을 해냅니다. 이 그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자, 위에 보면 제목 보지 마시고 이 그림만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제목을 지워버리시고, 자, 성가족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이 성가족이라고 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제 혹시나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걸 미리 써놨는데, 처음 가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와 예쁘다, 한 가족 참 포근하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성화로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 성모 마리아가 원래 센터에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모든 그림에는 성화의 기본은 흐름은. 그리고 요셉은 항상 사이드에 있어야 되고 얼굴은 할아버지여야 돼요.
그게 사실은 교리화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초기 그림에는 구분하실 때 초기 그림에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웃사이더면 무조건 초기예요. 그러나 중기로 넘어가는 이런 성가족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셉이 가운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가족을 지키는 가족의 수호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30대의 젊디 젊은 남자로서 절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지켜내는 가장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하냐? 바로 그 시대에 따뜻함을 전달하는 거죠. 스페인의 이 에스테반 무리오, 세비야 출신의 이 무리오가 9살 때 고아처럼 자라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하고만 자라나는데 그 당시 세비야에 무려 20개의 아카데믹이 존재합니다. 애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리더로 성장을 했어요. 그때 아카데믹에서 그림을 공부해서 성장한 애가 무리오예요. 그래서 무리오의 그림을 보면 항상 맑아요. 그리고 때묻지가 않고, 우리가 트라우마 있다고 그러죠. 트라우마가 전혀 없고 애들의 해맑은 그림을 가장 따뜻하게 그린 사람이 무리오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모든 위대한 화가가 존재하지만 정말 따뜻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무리오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냥 보면은 따뜻해 그래요. 그런데 성가족 그러면 그래요. 근데 여기도 전형적으로 뭐가 드러나죠? 배경. 그러니까 사실은 스페인은 가톨릭 국가예요.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화나 이런 그림에 대한 모든 것에 다 치우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치우침 속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느끼게 만드는 게 스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렸던 바로크의 어떤 성화의 개념과 스페인의 성화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 뭔가가 배경이 달라져요. 배경이 여기는 거의 전무한데 스페인은 타 유럽에서의 배경은 좀 뭔가가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따뜻하고 뭐 밝아 이 느낌을 갖는데 사실상 스페인에서는 어두운 게 가라앉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들떠 있는 걸 가라앉히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꿈꿨던 게 스페인의 화가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벨라스케스 동시대의 수르바란, 그 다음에 이 무리오죠. 자, 그런데 스페인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엘 그레코. 이 그림은 꼭 가서 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가이드들이 안내합니다. 프라도 미술관 가면. 자, 이 그림 옆에 무화라는 그림이 있어요. 원숭이가 따라하는 그림. 자, 이 그림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아니라 목동들의 경배인데 엘 그레코예요. 상식적으로 하라. 이건 엘 그레코 아들이에요. 예. 엘 그레코가 왜 자신을 그렸냐? 자기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그림에는 자기를 이렇게 투영을 시키더라고요. 보통 화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사인을 하든지 얼굴을 집어넣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드러내는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왜 충격적이냐면요. 자, 이 그림 전체를 보면 빛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네, 여기서 지금 애기에서 빛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식이면 이 천자, 여기 천자가 있는 개의 그룹, 이런 공간을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저기서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쏟아지는 조명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기는 완전히 안 맞죠. 엘 그레코가 저 고민을 해준 거죠. 빛이 그냥 이전에는 다 자연광이었어요. 하늘에서 비춰지는 거. 그게 아닌데? 왜 내면에서는 못 나가지? 그래서 고민했던 게 참 아이러니야. 1600년대 그 고민을 했다니까. 숲이 외부의 빛 때문에 빛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숲 자체가 빛을 내는 걸까요? 자체. 우리는 쉽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엘 그레코가 이 빛을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있지 않겠니? 그걸 바톤 터치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카라바조. 우리 최정규 교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안드레본에서 하신다는데 이 카라바조. 자, 요거는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에 있어야 되는데 프라도 미술관에 있어요. 카피본입니다. 시대가 좀 지나서 17세기에 누군가가 카피한 카피본이에요. 아쉽게도
스페인은 카라바조 그림이 전시관에는 현재 마드리드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2개밖에 없어요. 타 지역에는 어디가 있겠는데 마드리드는 티센하고 프라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이라고 성녀 카타리나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좀 얼굴도 이상하고 구도가 이상한데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에 가면 카라바조의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확 하고 입이 벌어져요. 대부분 프라도 미술관을 가시는데 그 바로 코앞에 있는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은 안 가시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워요. 네,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을 자랑을 하면 1200년도의 작품부터 2000년대의 모든 작품,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서양 미술사에서 봤던 모든 화가들의 작품은 한 점 내지 5점은 다 보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에 갔다 왔다 해야 미술관에 제대로 갔다 온 건데 다들 프라도만 갔다가 그냥 가세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책을 내긴 했지만 작년에 내긴 했지만 너무 고마운 게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에서요. 저도 거기 오디오 가이드로 다른 그거 해가지고 회사가 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감사했던 건 티센 모르네미사 미술관에서 한국어 오디오로 자체적으로 한국인들을 위해서 70작품을 녹음을 해놨더라고요. 잘했다. 그리고 재작년인가요? 그때 잠깐 이제 짐 정리하러 들어갔을 때 보니까 프라도 미술관이 그동안 도록을 한국어로 그렇게 안 했어요.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2019년도에 한국어 도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가서 여행을 하세요. 자, 요게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그림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가슴이 짜릿짜릿해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빛이 이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은 요 앞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냐 하면 코레지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푸마토 기법을 자기 거에 적용하면서 명암법을 스타트를 했던 코레지오에서 이렇게 엘그레코로 넘어와서 엘그레코의 빛을 고민하는 것을 완성을 시켜낸 사람이 카라바조예요. 이 카라바조의 완벽한 빛의 기술을 제대로 써먹은 사람이 2사람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 사람.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4개입니다. 5개. 시각, 청각, 후각, 이런 5가지 감각 중에 시각적인 부분. 자, 이 그림은 무레미라고 같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루벤스가 그린 건 어디일까요? 네? 여기 이 2사람이요? 아니면 여기 배경? 어딜 것 같으세요? 혹시 말했다고 틀리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죠. 이 루벤스 항상 인물이에요. 루벤스는 자기가 그리기도 했고 합작을 했을 때 항상 합작을 그리면 인물을 그립니다. 왜 다른 화가들이 인물을 안 그렸느냐? 못 그려서 그랬어요. 왜? 루벤스가 처음으로 역동미를 완벽하게 구사를 했다 보니까 그 살아 움직이는 그 느낌을 다른 화가들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런 합작을 그리게 되면 정지된 거는 다 잘 그려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뭔가 움직이는 듯한 역동미를 그려내는 건 루벤스밖에 없어요. 근데 루벤스 빛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뭉치고 화려하죠? 자, 바로 이게 바로크의 기본적인 색상 패턴이에요. 모든 유럽을 볼 때. 자, 그런데 루벤스의 이거 역시도 프라도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역동미의 가장 완성자, 영웅 호르에. 호르에라는 이름은 참 많이 불리죠? 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불립니다. 자, 뭡니까? 우리 알고 있는 동화책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이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 용이 맨날 사람 죽이니까 1년에 한 번씩 처녀들을 바친다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는데 다 바치고 났더니 자기 공주만 남아가지고 야, 우리 공주를 구해주는 사람한테 이 나라 줄게. 그래가지고 호르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싸웠다는 장면인데 참 말의 역동적인 모습과 머리에 이런 갈비들 날리는 거, 꼬리에 깃털들 날리는 모습들이 엄청난 역동적인 모습이죠.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강연을 할 때마다 참 아쉬운 게 원화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왜냐? 원화는 책에는 안 써있더라고요. 그 작품 앞에서 왼쪽에서 한번, 오른쪽에서 한번 15도 각도로 틀어보고 고개 숙여보고 바닥에 주저앉아보고 그 뒤에 보안 요원이 또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맨날 소리 질러요. 제발 눕지 마!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저놈은 어차피 또라이야.
그런데 고마워해요, 그 친구들이. 왜냐? 제가 자기네들 작품을 사랑하는 걸 아니까 제가 그림 설명할 때는 절대 저를 안 건드려요. 왜? 그걸 알아주니까. 아, 저놈은 저 앞에서 그렇게 저 그림이 좋아가지고 미쳐서 저 앞에서 그 그림을 10시간, 20시간 이렇게 보고 산 놈이야. 한 번 오면 저 작품 앞에서 5시간 보는 놈이야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끼리 설명하고 있어요. 바톤 터치하면서. 실제 그랬어요. 이 작품 앞에서도 7시간을 서 있어 봤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는 못 올라가지만 아무튼 각도 바꿔서 볼 때마다 느끼는 화가들의 모습이 뭘까? 그런데요, 정말로 화가들의 그림은요, 각도를 바꿔서 보니까 화가가 뭘 그리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명 없어도. 야, 그렇구나. 역시 화가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뭐 했어요?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 들으면서 그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설명만 기억나고 보시지.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아무튼 이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자, 퀴즈. 루브르 박물관과 틀린 그림입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루브르 다녀오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루브르에 있는 파리스의 심판하고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다. 네, 정답. 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파리스의 심판은 이 황금의 사과잖아요. 황금의 사과 누가 들고 있을까요? 루브르는 파리스가 들고 있어요. 이게 헤르메스가 들고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귀연 설명이야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이처럼 각도와 모든 것들, 왜 루브르를 바꿨을까 하고 고민해가지고 루브르를 못 가면 이번에 가면 이제 유럽을 나중에 싹 타고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구석구석 미술관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예전에 꿈꿨던 이분 윤은중 선생님, 그분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이번에 가족의 허락을 받고 스페인을 가면 제가 이제 원하는 미술을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신 덕분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꿈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 이유를. 왜 루브르에서는 각도를 바꿨고 왜 이 황금사과를 굳이 이 파리스의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을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이유는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굳이 여기서까지 다 담을 거는 없고 그냥 간단해요. 제가 느낀 거는 그 시대의 그 의미 전달, 그 천종들, 바라봐야 될 사람들. 루벤스가 그 프랑스에다 했을 때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왕실에 있는 그 사람들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각도의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스페인에 와서는 루벤스가 참 자유로웠다 그래요. 벨라스케스하고 참 그림을 편안하게 그렸고 티치아노 그림을 마음 놓고 보고 모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책에다 그런 걸 가장 썼지만 르네상스하고 바로크를 한눈에 보게 해줘요. 그게 누구냐? 너무 잘 알려져. 일찍 고야문은 딱 해서, 우리나라는 2층인데 2층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왼쪽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티치아노의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걸 모작으로 그렸던 루벤스의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르네상스와 바로크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두 그림을 동시에 보게 해놨어요. 그럼 이래서 르네상스고요, 이래서 바로크고요, 이러이러하고요 하면 딱 나오는데 루벤스의 기본적인 패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루벤스가 와서 그려냈는데 이 대작이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똑같이 아까 말한 엘그레코가 꿈꿨던 빛의 모습을 그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만큼을 그렸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지 여기 확장판을 그려요. 안에 사람들이 가득한 요만큼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그렸던 핵심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기 예수. 동방박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의 경배, 루벤스, 이 하인들, 역동미, 근육, 이거였을까요? 이 꼬마아이. 자, 꼬마아이가 자세히 보시면 어떤 현상일까요? 손목이, 잠깐만 제가 턱대를 해놨나요? 턱대를 안 했네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손이 정상적으로 횃불을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횃불을 거꾸로 잡고 있어요. 손이 꺾여버렸어요. 뒤로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러니까 내 뒤로 이 횃불을 숨기려고 한 거예요. 왜 숨겼을까요? 불빛도 원래 이 불이 이렇게 타올라야 되잖아요. 위로.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루벤스는 동방박사들의 경배 이 그림에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핵심을 이 꼬마를 통해 얘기합니다. 이 빛이 비치니 이 인간의 빛은 의미가 없고 빛이 사라져야 될 걸 아니까 꼬마가 손을 틀어버려서 뒤로 빼버리는 장면을 루벤스는 못 든 거죠. 그러니까 루벤스가 이렇게 바로크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그림 속에 숨어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바로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였던 벨라스케스, 루벤스가 2번이나 와요. 외교관으로. 그러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종교전쟁을 종지부를 찍은 거죠. 30년 종교전쟁,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그 종교전쟁,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 자, 브레다 전투입니다. 역사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화가들은 그림 속에 그 그림의 흔적을 남겨놓는다. 의미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종교전쟁이잖아요. 근데 어디도 종교가 없어요. 아니죠. 여기 얼음이에요. 이 브레다라는 큰 성이고 완전히 성벽을 둘러싸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호수가 꽁꽁 얼은 겨울입니다. 그 겨울 위에 십자가. 그러니까 얼음이 녹은 자리를 십자가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전쟁이었다는 걸 역사화 속에서 벨라스케스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들은 언제든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오면은 가이드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저부터 자 이렇게 해서 스피놀라하고 이쪽에 이제 쫙 서로 싸우고 서로 경례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스페인은 관용의 나라다. 그래서 그림이 무서운 거예요. 스페인은 거의 폭력적이었거든요. 정복이. 카를로스 5세 때부터도 이따 나오겠지만 기마상이 멋있게 서 있는 이유는 뭐냐? 밀베르크 전투가 가장 잔인했던 전투예요. 그런데 푸른 초장 위에 딱 장창을 들고 멋있게 기마상을 했던 이유? 나 이렇게 선한 왕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본 모든 사람들은 뭘로 할까요? 선한 왕.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리고 많이 갈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화를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메모지. 화가들이 보통 자기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근데 벨라스케스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 사인 안 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나 말고는 화가가 없었으니까. 그럴 정도로 벨라스케스였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벨라스케스 거야? 아니야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는 모든 화가는 아니야 쪽이에요. 궁중에서도 텔리페사에서도 벨라스케스가 없으면 절대 자신의 그림을 못 그리게 했어요. 그만큼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첫 번째 역사화죠.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가가지고 제대로 눈을 확 뜨면서 돌아오자마자 그리기 시작한 그림이에요. 뭔가가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죠. 바쿠스 수레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바쿠스토는 술주정뱅이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림을 스페인에서는 잘 안 그려요, 원래. 그런데 벨라스케스가 와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왜? 바쿠스하고 옆에는 사티루스가 있으면 대부분 여기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신이나 요정이 있어야 될까요? 요정이 있어야 되죠, 신이나. 그런데 벨라스케스가 뭘 꿈꿨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꿈꿨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벽하잖아요. 이게 진짜 역사야 아니면 허구야?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왜냐? 아까 우리 같이 했던 파리스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트로이 목마 전쟁의 역사의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트로이 전쟁은 진짜 역사잖아요. 그럼 도대체 신화는 어디까지인 거고 현실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감을 못 잡게 너무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완벽하게 이거를 일치시켜버린 거예요.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근데 그걸 그림에서 표현하려고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오면서 벨라스케스가 뭐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우리와 신의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점점 스페인 사람들이 낙심에 차 있고 뭔가가 점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할 때예요. 벨라스케스 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거든요. 이 좌절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뭐냐? 오로지 너희들은 신이 선택한 나라의 백성이고 신들과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페인의 가장 서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스페인 자체 내의 그 화려함을 서민들 쪽으로 끌고 들어온 사람이 벨라스케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루벤스가 봤던 그 화려함의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왜? 화려하면 귀족이잖아요. 왕족. 그런데 서민은 화려하고 놀라운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벨라스케스 이전에도 몇몇 화가가 이렇게 웃는 장면 시도를 합니다. 근데 과거의 그림은 정적이에요. 절대 이빨 안 보입니다. 왜? 그놈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빨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벨라스케스 때는 살짝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기 시작을 해버려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 벨라스케스가 꿈꿨던 스페인의 바로크를 통해서 벨라스케스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 그 시기에 엄청난 전쟁과 스페인 자체 내의 전염병과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겨낼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든 거예요. 자, 불파루스의 대장가. 이것도 역시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별다른 거 없어요. 원래 이 불파루스 별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림에도 잘 등장을 안 하죠. 네. 마블에서 그 대장장이 무기 만드는 애가 얘죠. 털복숭이도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외눈박이, 티탄 쪽이 되지. 여기는 거의 몸이 이상해? 신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스페인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폴로 신이고, 그래서 태양의 모든 빛. 그래서 벨라스케스도 역시 엘그레코 카라바조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 빛이 결국은 움직이는 빛으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머리의 빛에 의한 조명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거고, 지금 스페인의 정무라가 안 움직이는 시기에 이 정무라의 섬세한 부분들을 다루기 시작한 게 벨라스케스예요. 이 그림은 나중에 이제 이전에도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비너스가 찾아오고 이제 이 그림이 다른 게 하나 있게 있습니다. 아폴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 너 아내가 바람 피고 있어. 놀라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은 원화로 보셔야 돼요. 아무리 그림을 돌려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원화로 어떻게 보시면 딱 일자리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셔가지고 15도쯤 됐어요. 그래서 15도쯤 돼서 이렇게 올려다 보시면 프라도 미술관 가셔서 반드시 그러시대요. 허리 숙여서 이 정도 각도 거리가 나오셨으면, 근데 재미난 건 이쪽 벽 뒤에다 그림이거든요. 그 앞에 바닥에 큐레이터가 대리석으로 띠를 예쁘게 해놨어요. 표시가. 그러니까 바닥에 대리석에 유일하게 어떤 색깔이 다르게 띠가 되어 있는지 대리석이 뭔가 색깔이 다르게 한 곳이 있어요. 미술관 바닥을 보시면 그것은 큐레이터가 볼 수 있도록 세팅해 놓은 자리예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면 그림이 보여요. 근데 이 정도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벨라스케스가 그려진 요 눈이 있죠. 이쪽에 불카루스 요 눈이 어떻게 되냐? 주먹이 이렇게 평면 입체했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주먹으로 탁 튀어나온 것처럼 이 하얀 눈동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작의 감동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벨라스케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그만큼 체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였어요. 바로크가 일반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거였지만 스페인의 바로크는 뭐라고 할까?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넘어갔던 그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은 가까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다들 그런가 봐 해요. 근데 대부분 99.9%의 가이드들이 이 앞에 와서 이 상황 설명하고 요거 얘기하고 정부라입니다 하고 가요. 그런데 이것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물감 덩어리인데 이거는 어디서 봐야 되냐? 지금 저쪽 카메라에 있는 저쯤 자리에서 보셔야 이게 실제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쯤에서 가서 또 봐야 이게 실제로요, 불에 달궈져서 딱
빨갛게 타고 있는 것처럼 타고 있어요. 벨라스케스가 그래서 그림을 바라볼 때 벨라스케스는 색채의 화려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루벤스와 똑같이 빛을 다루었을 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바로크의 화려함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빛을 누가 꿈꿨냐면 엘그레포가 꿈꿨었습니다. 엘그레포가 뭘 꿈꿨느냐? 황금성 기법이라고 해서 물감 덩어리를 툭 하고 찍어버려요. 그러면 빛을 받으면 이 빛에 의해서 물감 덩어리가 빛을 받으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자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색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엘그레포가 처음으로 시도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제 안에도 그림을 그리면 끝에 쫙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엘그레포는 덩어리를 만들어서 자꾸 그림을 끝냈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손을 이렇게 가슴에 대고 있는 기사의 그 칼끝에 봐도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거였는데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벨라스케스예요.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면 이유가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마지막에 시녀들을 그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사슴머리 어떠세요? 숫사슴. 보통은 동물들이 그릴 때 박제를 그리잖아요. 그런데 벨라스케스하고 모네아는 순간포착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숲을 산책하다 갑자기 저기 숫사슴을 발견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실수로 나뭇가지를 탁 닿는 순간 숫사슴하고 저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숫사슴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고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이야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순간포착을 한 건데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벼룩시장에서 나왔어요. 우연하게 벼룩시장으로 갔는데 확인은 안 됐어요. 벼룩시장으로 갔는데 요번에 가면 제가 프라도미술관 담당자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지금 잊어버려요. 이 앞에는 설명을 잘 안 합니다. 뭐였냐면 한 사람이 샀는데 친구가 미대 교수였는데 야 그거 팔아라 해서 자꾸 가격이 오르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이거 벨라스케스 거 같다. 그래서 프라도미술관의 의뢰인 진품이라고 판정이 돼가지고 그냥 70억이 넘는 가치라고 하니까 그냥 휙 하고 기부해버리고 끝내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무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순간포착의 그 사슴에 놀라는 그 장면들을 완벽하게 그릴 수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웃는 표정을 그렇게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잘 웃다가 카메라만 들이대면 하나 둘 셋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 웃던 표정이 갑자기 입이 굳어요. 저도 아까 여기 서서 옆에 우리 열혈 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싹 서가지고 네, 같이 막 웃고 찍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하나 둘 하는데 갑자기 이게 굳어져요. 그 사진 현상을 보면 아니라 다를까 딱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웃던 그 순수함의 그 자취를 제대로 찍는 사람이 이 벨라스케스였다는 거죠. 자, 벨라스케스는 펠리페 3세 때 이 기마상을 찍기도 했고요. 그런데 펠리페 4세 때 주로 활동을 하죠. 이때 펠리페 4세 예선 때 어떠세요? 왕 같으세요? 너무 단순하죠? 네. 그런데도 펠리페 4세가 이 그림을 딱 보자마자 와 하고 감탄을 해가지고 넌 내 전속 화가야. 그래서 이때부터 오로지 펠리페 4세는 누가 그렸다? 벨라스케스만 그렸다. 왜요? 이때 시기적으로 국가 경제가 부도에 가까운 시기로 치닫을 때 검소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오로지 왕이라는 표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거 보고 철친 저거 받침을 보고 침만이 흘려서 합스부르크 민족은 침만이 흘려서 주걱턱이라서 그래요 그랬다는데 어느 순간 진짜 제가 봤어요. 제 앞에서 그 설명하기를 하다가 설명을 멈춰버렸어요. 왜? 제가 설명하면 그 친구 큰일 나니까 다 나갔길래 그 다음 그거 아니에요 하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기에 국가 경제가 거의 파탄. 근데 고마워요. 펠리페 4세가 국가 경제를 파탄시킨 게 왜냐? 국가 경제를 파탄시켰던 건 이 유럽에 있는 모든 미술 작품을 다 사들였을 때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파탄이고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그래서 좋은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다 사들여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는 안 좋은 부분이긴 한데 좋은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때 백성들에게 보이게 된 검소함을 이렇게 목침을 달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저렇게 또 그래도 그려줘요. 기마상. 자, 근데 이런 기마상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 벤타자가 이 왕자가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왕자예요. 스페인에서 끝난다고 얘기해요. 왜? 스페인으로 시집을 온 이세벨 여왕이 누구냐? 아니, 스페인에서 있었던 이세벨 여왕이 프랑스로 갔던 갑자기 제가 생각이 사라져버렸는데 누구죠? 그 메디치 가문에서 화려하게 쫙 다시요. 마리드 메디치 맞아요. 마리드 메디치의 딸이 스페인의 왕비예요. 이세벨로와 그 아들이 이 발타자르예요. 그래서 발타자르도 죽어.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서 설명할 때 그래요. 메디치 가문이 마지막 끝난 건 여기 스페인 와서 끝납니다. 그래요. 거의 프랑스를 가서 거기서도 마리드 메디치가 거기서 죽긴 하지만 아무튼 그 자손들이 또 여기서 흩어지긴 하잖아요. 그래도 스페인에 들어와서 그렇게 좀 아쉽죠. 이 발타자르 왕자가 죽으면서 스페인의 이제 모든 역사가 끝나는데. 모든 역사라고 했던 건 제가 합스부르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합스부르크가 끝난다는 거고 스페인은 지금은 부르봉 왕조입니다. 예. 왜? 더 이상 합스부르크에서 계보를 이을 왕자가 태어나지 않아서 서열에서 밀려버려서 부르봉에 있는 펠리페 5세가 오면서 그렇게요. 근데 자, 이 두 기마상이 있어요. 이 기마상도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반드시 각도를 바꾸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이 말의 이 깃털 가까이 보면 지금 이렇게 대충 칠하는 것 같으시잖아요. 이 기마상을 보실 때는 최소 3m 거리 공간이 나옵니다. 5m까지도 나와요. 3m 정도 떨어져서 보시면 이 깃털이요. 바람에 날리는 아까 루벤스가 거기 쫙 했던 호루에 나오는 그 말과 같은 깃털처럼 섬세하루 보여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은 뭉뚱그려놓은 그림인데 멀리 가면 플랑드리의 섬세화로 바뀌어지는 그 그림이라서 하는데 이 올리바레스 백작의 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요거 하나만 봐도 허리춤에 찬 요것도 가까이서 보면 덕지덕지 칠해놓은 건데 구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바라보면 이게 완전히요 뿔룩 올라와가지고 마치 진짜 리본을 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람이 마리드 메디치의 딸 이세벨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스페인은 이세벨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것도 역시 벨라스케스가 만들었고 이제 이거 가면 한 장에 가면 말장. 어떠세요? 말 발이 움직이는 슬로우 모션의 대박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슬로우 모션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말 다리 잘못 그려서 거칠했는데 아까 복원 얘기하셨잖아요.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위에 그렸던 속에 바탕에 그렸다가 잘못 그려서 지웠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여기 목에 여기 검은색 역시 말머리의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벨라스케스도 역시요 뭐를 싫어하느냐면 이렇게 섬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문양은 제자들이 그렸고 이렇게 왕비의 모습과 이런 기본적인 외양의 패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는 아주 꼼꼼한 섬세한 저런 작업이 아니라 벨라스케스는 붓을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이곳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수만 번을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계산하다가 그냥 붓을 한 방에 그냥 딱 칠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게감과 물감의 두께와 모든 수학적인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보통 화가들은 뒤에 가서도 이렇게 재보잖아요. 제 집사람도 그림 막 개인전 예전에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칠을 그려놓고 저 뒤에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본다고 아냐 그래요 제가. 그런데 진짜 뒤로 가보니까 보여요. 그런데 벨라스케스 뒤로 안 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봤을 때 그것을 그려내니까 이렇게 단순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기가 벗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벨라스케스의 바로크 제대로 한번 완성을 해보죠. 자, 이 그림 속에서 벨라스케스의 바로크, 스페인의 바로크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뭐가 다를까요? 한번 느낌을 얘기해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틀린 건 없습니다. 네, 어떠세요? 머리에 후각. 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야가 그린 거. 이거 카피한 거예요. 어떠세요? 근데 둘 다 스페인 미술이에요. 여기는 바로크는 아니죠? 근데 스페인의 미술입니다. 공통점.
이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최고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어서? 아니에요. 이 배경. 혹시 유럽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 여태까지 뭐가 있었죠?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무슨 배경이 있었어요. 벨라스케스는 배경을 지워버렸어요. 왜? 주인공을 빛나라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핵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벨라스케스는 과감하게 모든 걸 다 생략해버리고 차분하게 가버려요. 그래서 배경에서 완전히 지워지니까 누구만 드러나냐?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자, 그 옆에 그대로 카피했던 고야. 그대로 고야도 이 모습을 따라가죠. 자, 근데 하나 상식적으로 잠깐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이건 교육학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 오른쪽 뇌로 그림을 그려라. 왜 오른쪽 뇌로 그릴까요? 뇌는 반대라 가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감성. 그러면 자, 제 오른쪽 눈으로 보는 그림은 이쪽일까요? 오른쪽 뇌로 보는 그림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왼쪽 걸 보실까요? 오른쪽 걸 보실까요? 제 오른쪽 뇌는 대각선, 감성. 그래서 교육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는 이 두 가지 그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려라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라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미 70%는 다 느끼게 만들어놨어요. 30%만 나중에 궁금해지니까 신부님 하면은 그거 이런 누가 그려가지고 이런 의미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떨구었잖아요. 그럼 내가 볼 때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떨궜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장면인데, 그거 뭐냐면 감성적인 호소예요. 그러니까 교육학적에도 감성,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도 나 너 때문에 십자가 지금 느끼겠니? 하고 듣는 장면. 그런데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성이에요. 왼쪽. 내가 왼쪽에서 대각선을 바라보고 올려다보니까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고 묻는 종교적인 반증. 교육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이성과 감성. 그래서 주로 벨라스케스가 그렸던 건 오른쪽으로 이 그림도 그리긴 그렸지만 거의 초기에 그리다가 말아요.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주로 그렸던 그림은 감성적으로 느끼는 그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그것에서 사실은 이 눈으로 보는 합스부르크를 만들어 왔거든요. 스페인이. 합스부르크 그 눈으로 보는 거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차분하게 만든 사람이 이 벨라스케스예요. 바로 그 안에 완전히 녹여버려가지고 이 고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죠. 자, 고야가 사실 이것 때문에 뭐 궁중 화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스페인에서. 많은 갈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왜 그 차이가 있느냐? 바로 고야가 이 가슴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여기하고 이거 편의점 이야기하세요. 옷이 틀려요. 네, 원래 이 옷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우디 성당에 나가면 벗겨놨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죠. 근데 옷 입힌 건 뒤늦게 입힌 거니까 죄송스럽다. 발 2개가 돼 있어가지고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때 시대에 발 2개를 이렇게 해서 탁탁 해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의 패턴도 하나의 흐름으로 갑니다. 벨라스케스는 피가 흐르는데 고야는 피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 그림의 차이점은 여기 불빛의 가슴에. 여기서 전체적인 예수님이 빛을 냈지만 고야는 그 뜨거운 심장이 없었다면, 그 예수가 뜨거운 심장이 없었다면 우리를 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것을 그대로 벨라스케스 자기의 스승의 그 그림을 가지고 끌어당긴 사람입니다. 자, 벨라스케스가 하나 독특하게 대단하게 했던 건,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비교해 볼까요?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온 거죠? 차이점. 네, 마네가 이걸 보고 그랬거든요. 벨라스케스의 파블로 데 바이올리디의 파블로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난쟁이에요.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고 하는 그 방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얼굴은 이렇게 정말로 똑같이 일반인들처럼 그려놨잖아요. 동병상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마네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거 여기 혹시 무릎 부분 보이세요? 색깔 처리. 어두움과 밝음의 경계선이 명확하죠. 자, 벨라스케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공간감을 처음으로. 요즘에는 우리한테는 이거 별 그림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요즘에 사진관 가서 뒤에 이거 슬라이드 내려가지고 찍으니까 딱 이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자, 1600년도에 이 보통 그림의 이 벽에 선이 없이 그림을 그린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이 파블로 데 바야돌리드에서 이렇게 그림의 이런 배경을 과감하게 삭제시킨 것은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범위를 깨트리겠다는 거. 그래서 그 도전을 하는 게 바로 이 파블로 데 바야돌리드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분도 키가 작은 난쟁이에요. 책을 보는 광대인데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미나요. 가까이서 보면 그냥 물감치 한 번 해놨어요. 그런데요, 저기 뒤에 있는 문, 화장실 가면서 저 문쯤 거리에 서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냥 이거 그냥 물감 칠해놓은 거예요. 글씨 써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진짜로 글씨를 보여서 글씨 써놓은 줄 알고 가까이 가서 확인해봤어요. 이렇게 하고. 근데 아니에요. 근데 멀리 가면 글씨를 보여요. 근데 거기 차이를 봤더니 물감 층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층에 의해서 글씨로 보여줍니다. 아무튼 벨라스케스 이렇게 참 하는데, 색깔의 배경이 어떤가요? 거의 대부분이 단조로워요. 이게 스페인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요거는 좀 화려해요. 벨라스케스가 이제 거의 후반을 넘어가면서 그림 아라크레, 이 그림을 왜 화려하게 했을까요? 거의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화려한 게 좀 드문데, 이 아라크레 우화, 그러니까 거미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거 실 찍는 여인이라는 그 모습인데, 이 중에 아테네 여신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아테네가 져요. 근데 요 뒤에 요 그림이 루벤스가 그린 거긴 하지만 뭐 하느냐, 결국은 제우스를 모독하고 반항을 하죠. 근데 이 그림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고야가 이거를 카피를 해서 그려봤습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면 옷을 벗은 마, 옷을 입은 마에서 딱 돌아서면 그 위층에 다음 통로로 넘어가는 통로 위에 이 그림을 똑같이 고야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고야의 그림을 보고 막 소름 터져요. 저렇게 뭐 그렸어?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 그림은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좀 물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그림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저쪽 뒤에 구석에서 이 그림을 바라보면요, 저쪽에 저 뒤에 있는 이 구석 요쯤에 빨간 불 있는 저쯤에서 보시면 이 물레가 자전거 페달 돌아갈 때 그 실제 빛을 받아서 막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실제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최초의 동력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꿈꿨던 바로 그 스페인의 미술은 뭐였느냐 하면은 지극히 서민들 모두가 접합점을 찾기를 원했고, 그들이 정말 화려함으로 그냥 왕실에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느끼고자 했던 그런 지극히 삶 속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시녀들, 이거를 결론을 내려야지 벨라스케스가 되고 압스부르크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녀들 보셨죠? 아직 못 보신 분 계세요? 네, 다 보셨죠?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영화도 나왔고 소설도 나왔고 음악도 나왔어요. 어차피 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충성이니까. 예, 중세시대의 모든 그림들은 다 충성하면 강아지가 나와요. 아까 성가적과 아게세에서도 강아지 나왔을 때 충성의 상징의 의미니까 강아지는 무조건 충성이에요. 마르가리타, 이거에 대한 이야기 논란이 많죠. 거울을 보면서 이게 역으로 그린 겁니다 하는 분도 있고, 순간포착입니다 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의 과학자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쪽에 왕과 왕비가 서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장면으로 해가지고 무려 거리가 24m가 떨어져 있는 왕실 발타자르 왕자, 죽은 왕자의 그 방의 구도 안에서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벨라스케스가 지금 이쪽을 쳐다보잖아요. 원판에는 X선하고 복원에 의해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에요. 최근에 복원해서 이거 길에다가 사진만 찍어봤더니 얼굴이 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마르가리타 공주를 이 고개가 완전 돌려져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마르가리타 공주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본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속에 원 그림이 있었던 거죠. 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설명만 하는 거 가지고도 일단 3시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제 욕심 같아서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아무튼 1시간 가지고 이거는 1시간 했네요. 쾌락의 점은 3시간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못해버렸는데 아무튼 그림 없는 미술관에 가면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림 없는 미술관 하면 프라도 미술관 작품 40일 동안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그때 만났던 연으로 맺어졌던 끈끈한 분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들도 대단하세요. 그거를 40일 동안 저를 찾아와서 들었으니 감사하죠. 아무튼 이 시녀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르가리타 공주의 얼굴, 머리, 모습 이렇게 해서 특히 이번에 합스부르크의 예가 왔잖아요. 자, 일단 잠깐 벗어나서 합스부르크를 제가 왜 다시 얘기할게요. 합스부르크 왔는데 벨라스케스 거라 해서 땅땅땅 3개가 왔어요. 제가 네 분을 모시고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지 마세요. 왜요? 여긴 도슨트한테 들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안 해버렸어요. 근데 솔직히 끝나고 신문에 기고하면서 속상했던 건 그걸 기고한 게 아니라 왜 합스부르크인데 한쪽 발만 보게 만들었지? 근데 연을 맺으려고 3월 15일까지 연장해서도 매진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스트리아 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빈의 미술과 사실은 스페인어까지 끌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세계에서 가히 내놓으라는 최고의 전시가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나요. 왜 그 말을 하냐면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8년도인가요? 2019년도네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그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2018년도부터 프라도 미술관이 무슨 일을 벌였냐면 르네상스의 시작을 프라도에서 보게 하리라 해버렸어요. 브루네리스키의 그 돈만 못 뜯어왔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작품을 다 갖다가 특별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라도 미술관의 메인 작품을 보러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해에 무려 만약에 예를 들어 1년에 10만 명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 작품만 본 작품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이 작품만 보러 온 게 30만이었어요. 왜? 르네상스 처음부터 화려한 그 스타트하는 마사초, 마솔리노 모든 작가들의 그것들이 다 거기에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아쉬워. 합스부르크의 카를로스 5세 그 아들 펠리페가 스페인의 왕이 되면서 2세가 왕이 되면서 모두 궁을 지어요. 톨레도에서 이걸 마드리드로 옮겨오면서 그 옆에 에레스코리알이라는 수도원을 짓게 되고 거기에는 지금 역대 왕들의 무덤을 짓다 보니까 내부를 꾸며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야! 그랬더니 그때 모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그레코였어요. 근데 엘그레코는 눈밖에 나버려요.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시대의 모든 화가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볼 게 없다고들 하시는데 사실은 전 세계 미술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스페인이에요. 왜? 이탈리아 유명한 사람 갖다 놨지. 돈은 많으니까. 프랑스 유명한 사람 갖다 놨지. 다 유명한 사람 갖다 놨는데 유일하게 독학적으로 스스로 성장한 사람은 이 벨라스케스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합스부르크 500년, 600년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두컴컴한 곳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벨라스케스의 작품 외에도 루벤스의 작품 이런 것들은 빛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머. 그래서 저는 하나 합스부르크 가셔가지고는 성공하셨다고 저는 하나 추천드려요. 만테냐의 승리를 보셨잖아요. 연장. 그거 하나 본 것만으로도 빈에 가지 않았어도 그거 하나 보셨다면 그 합스부르크 600년은 정말 잘 보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러고 하다가 한 방에 그냥 무심코 일해가고 떨어져 들어갔는데 어디서 보려고 했던 그림인데 하고 쫙 봤는데 보니까 만테냐의 승리의 연작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서 안 나오려다가 네 분한테 끌려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합스부르크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요. 빈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껏해야 뒤로 독일의 뒤로
그러나 이런 화가들의 모습 외에는 거의 음악적으로나 소설적으로 발달을 해버려요. 왜? 아이러니하게 그쪽으로 가면 전부 다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음악이 발달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미술 작품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 있던 작품들이 많이 와서 전시가 된 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이 다 어디서 완성이 돼버렸냐? 그때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던 것이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참 왜 그렇게 나눠졌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나눌 때 그래서 그렇게 나눴거든요. 눈으로 보는 합스부르크는 스페인으로 와버렸고, 귀로 듣는 합스부르크는 빈에 갔는데, 이 둘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얼마나 완벽했을까? 근데 둘이서 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스페인은 가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왕조가 끝나버리니까 모든 미술사들이 바뀌어버려요. 부르봉 왕조가 되면서부터 발달을 안 하더라고요, 발전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쪽 빈으로 갔던 건 2차 대전까지 가는데 눈에 확 띌 정도로 확 끌어내는 그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많이 없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가 그렇게 해서 많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 강아지 한번 보실게요. 가까이서 보면 확대 보면 진짜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 못 그렸어요. 벨라스케스가 이렇게 형편없는 화가예요 하고 제가 하면 갑자기 제 말 듣다가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가까이 가요. 그림 요 앞에까지 가요. 아유, 한 마리 이제 줄어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거 지금 그림이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건 그냥 붓으로요. 요 정도 되는, 이 손가락 2개 정도 되는 이 넓적 붓으로 그냥 팔자를 쫙 그리고 끝났어요. 붓의 방향을 보면. 그리고 요 코에 여기 있는 부분도요, 이렇게 대충 쭉 그려내면 끝이고, 목 부분 여기를 보시면요, 붓으로 그린 건지 손으로 찍은 건지 그냥 이렇게 쿵쿵쿵 도장만 찍혀져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1m 가면 이렇게 되고요. 아이고, 1m 가면 이렇게 되고, 그림이 겹쳐버렸네요. 돌려버리겠습니다. 멀리 가면 이게 방이 된 홀이고, 이 공간의 2배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제일 끝에 가서 이 강아지를 보잖아요. 봄볕에 털이 뽀송뽀송 빛나가지고 바람결에 막 날리는 이 털들이 하나하나 날리고 있고, 요 손도장 찍은 자국이 아니라 여기가 복실복실한 걸로 보여요. 유일하게 그렇게 그려내는 화가가 바로 이 벨라스케스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사실은 이 시녀들을 볼 때는 다른 설명이 아니라 왔다 갔다 뒤로 왔다, 이 그림을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즘 팝업북 있잖아요. 이 시녀들은 팝업북이에요. 멀리 갈수록 그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마르가리타하고 요 뒤에 있는 이 사람은 벨라스케스예요. 벨라스케스 위에 있던가 그럴 거예요. 요 공간이 가까이서는 안 나와요. 근데 뒤로 갈수록요, 이 마르가리타 공주하고 요 뒤에 있는 이 그 사이가 엄청나게 쫙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점점점 뭐냐? 드론이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찍어서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시녀들이에요. 그래서 새끼의 걸작이라고 하는 건 그건데, 아무튼 바로크의 빛의 기법을 그런 식으로 움직인 거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 가까이서 가면 덩어리에 물감 덩어리 대충 빛 붙이는 동안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 갈수록 아까 그 엘그레모가 꿈꿨던 황금성 기법을 이렇게 차분하게 완성해요. 만약에 루벤스였다면 이렇게 안 그렸을 것 같아요. 루벤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그리잖아요. 플랑드르의 대가니까. 플랑드르 자체의 기본적인 패턴이 세밀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자, 바로크의 대표적인 양식, 스페인에 있는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네, 여기로 입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알무데나 대성당이고, 예, 여기서 그한테 행진을 하고, 이렇게 내부는 촬영 불가. 그래서 여기 내부 관람하시고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마드리드 시내입니다. 네, 참 예쁘죠. 자, 그리고 나중에 꼭 가보세요. 선생님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살라만카입니다. 교육도시 살라만카. 저희 딸이 우리 교사인데, 나 살라만카 갈 거야. 왜냐면 살라만카 대학이 유럽에서 3번째로 오래됐고 스페인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예, 1200명들이 세워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일 오래됐긴 한데 언어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에 지었던 건물인데요. 이게 얼마나 마요로 광장에서
얼마나 예쁘냐면 낮에는 그냥 황토색이야. 에이 재미없어. 그런데 석양이 쫙 지잖아요. 이 건물색이 다 황금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완벽한 빛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바로크는 화려함이잖아요. 그러나 스페인이 추구했던 바로크는 뭐였느냐 하면 그 벨라스케스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이 빛이 어떻게 작용할까에 대한 그 궁금증,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가까이 만날까에 대한 궁금증을 완성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 완성이 되냐면 가우디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우디의 건축은 빛으로 이해를 해야지 다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모이죠. 수비라치의 이거 얼굴 돌아가는 거 제작, 그거 우리나라 저기 아산 때 보니까 어디가 현대 정주영 회장님 얼굴로 그렇게 조각이 똑같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움직이는 거. 근데 그거를 어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똘레도라는 대성당에 가면 꼭대기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트란스파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빛에 의해서 이렇게 각도가 들릴 때마다 바뀌어요. 제가 아침에 10시 문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녁 6시 문 닫을 때까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 찍어 봤거든요. 진짜 환상이에요. 거기 있는 그림들의 그림자가. 그래서 야, 역시 스페인은 이런 멋스러움이 있다, 이런 빛의 향연을 다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미술이 이제 가우디까지 완성이 된 거고, 스페인은 가셔야죠. 언제요? 2026년도에. 왜요? 가우디 성당이 2026년도에 완성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스페인으로 오십시오. 네, 언제든지 오신다면, 예, 제가 거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인스타에다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짧게 설명했지만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티센 미술관에 있는 작품들은 주로 안 가시는 그림들을 많이 설명을 했어요. 가시는 그림들 이미 아시니까. 잘 안 보시는 그림,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들이 서운할까 싶어서 그분들의 그림들을 많이 좀 올리고, 보통 한 작품에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좀 아쉬운데 왜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스페인 가면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천천히, 그렇게 길게는 안 하려고 해요. 길게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분짜리, 15분짜리로, 아니면 7분짜리로 짧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림 없는 미술관을 계속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잠자들면서 깨우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그겁니다. 눈으로 보는 미술과 음악, 귀로 듣는 미술,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게 그 두 개를 어떻게 접목해서 볼까를 하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보통 바로크는 카라바조로부터 이제 포문이 열려서 르베스처럼 아까 화려함 쪽으로 넘어갔지만, 스페인은 이 화려함을 빛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정적으로 딱 가둬버리고, 오히려 배경의 화려함보다는 그 빛이 전하는 그 화사함과 화려함으로 모든 것을 치우쳐서 꾸며나갔다는 것이 제가 느꼈던 스페인의 미술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네, 지금 안 되나요? 네. 방금 꺼졌습니다. 저기 질문하실 건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이철 선생님. 네. 혹시 이 스페인에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분한테 일단 말. 네, 그 얘기 제가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네덜란드 이런 데 그림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이거 단순화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 사실은 배경을 좀 화려하게 해야지 이 앞에 우리 살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회색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어두운 색으로 하고, 그림들도 약간 시녀들 같은 것처럼 좀 만화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또 북쪽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네, 어떤 역사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느낀 그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순수하게
이제 서영석이 느끼는 그 스페인의 기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전문적으로 좀 해볼까 생각 중에 욕심이 생겼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스페인 사람들이 사실 이 바로크 시대 때요 엄청나게 많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해요. 세비야에서는 제2의 흑사병이라고 할 정도로 이 전염병이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몰락이에요. 사실은 펠리페 2세 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펠리페 2세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름을 쫙 빼앗겨버려요. 엘리자베스한테. 그러고 나서부터는 곤두박질 치면서 영국한테 한번 빼앗기니까 주변 나라들이 얕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신흥 경제 강국이 되면서 모든 세력들을 키우기 시작하니까 스페인의 입지 조건이 점점 축소가 되고 차지했던 외국의 나라들도 점점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면서 점점 위축되는 가운데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고 야, 스페인은 아프리카야. 피레네 산맥 이남은 다 아프리카야 하고 스페인을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우울해진 이 관계성 속에서 이걸 돌파하려고 뛰어넘었던 게 그림에서는 점차적으로 서민들을 위로하는 쪽으로 갔고 문학적으로는 그 시대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가 팡 하고 튀어 올라와서 그 스페인 사람들 모두가 희망과 모든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메시지가 딱 눈에 보였던 거죠. 제가 스페인 17년 동안 살면서 돈키호테를 읽고 그 스페인 미술관에 앉아가지고 그 그림들 하염없이 봤을 때의 느낌은 그거였어요. 아, 화가들이 결국으로 선택한 건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왕실이 요구를 했지만 왕실이 요구하는 것도 절대 어기지 않으면서 일반 모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이 왕실을 따라오는 방법은 뭘까? 짓기를 평준화된 그림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스페인 거의 프라도 미술관도 그렇고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 어떤 방에 들어가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화려해요. 예, 완전 서민들하고 상관없이 총천연 세계에 와 이런 그림도 있어? 예, 진짜로 마이웨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나 목동들의 경배를 보면 와 이런 그림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총천연 세계에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벨라스케스를 심사하던 선생님이라고. 야, 어떻게 심사하던 사람이 벨라스케스 그림하고 전혀 딴판의 그림을 그렸지? 할 정도의 느낌이 가는데, 그런데 그 시대는 아무래도 뭔가 경제적으로 있던 시대. 근데 벨라스케스의 시대부터는 뭔가 이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무리오가 특히 세비야 지역에 가장 친형파를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무리오나 스루바란 이쪽이 다 세르비아 출신들이고 벨라스케도 세비야 출신이에요. 당시 세비야가 미술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쪽에 와서 돈주왕이나 이런 것들도 작곡이 됐던 시대도 배경이 거기고 BJ 카르멘도 원래 소설 메이메가 썼던 것도 거기 세비야를 대상으로 썼던 소설을 가지고 BJ가 카르멘을 작곡한 것처럼 바로 그런 패턴의 세비야의 모습이 그 당시에 모든 스페인을 이끌었던 문화인데 그 당시 세비야가 제일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런 질병적인 제일 취약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자연스럽게 쫙 안정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가다 보니까 스스로 화려함을 좀 피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저 말고 이다 선생님한테 아까 못다 하신 거 하셔도 돼요. 네. 저기 이 자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와 계세요. 그 유튜버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분을 따르시는데 미국의 최정조 선생님이 피아노 원래 피아니스트인데 미술품과 같이 갤러리스트로 움직이면서 요새 엄청난 폭풍의 팬들을 놀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최정조 선생님 잠깐 일어나셔서 소개하시고 억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서영석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실은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스페인 가서 만나고 싶은데 한국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엄청 서운했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지 다시 스페인으로 가셨어요. 가시다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서운합니다. 가시기 전에 이런 좋은 강의 너무 많이 듣고 싶었는데 오늘 듣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강의할 때 가장 빛나는 남자구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했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또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PH에서 오신 이다 선생님도 제가 그 그림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실무적인 거는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가장 어려운 보건 미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고 하나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 너무 많죠? 네, 간단하게. 아, 간단히 네. 대답하기 그냥 싫은데요.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거 말고 저는 그 엘그레코가 네. 그 카라바조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그 네.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목사님께 따로 좀 네,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더 그다음에 나중에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깊게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엘그레코, 카라바조가 엘그레코를 바라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600년대에 처음에 이 빛이라는 것이 내부에서 드러나는 그림이 없었어요. 다들 밤에도 야경, 뭐 달빛, 햇빛 이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그레코가 갑자기 야, 이 안에서 빛나고 뻥하고 불을 붙이니까 카라바조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했냐면 빛이 가능해? 그러니까 카라바조는 제가 공부했던 바에 의하면 자기 집을 전부 다 막아버려요. 안 막아. 그리고 오늘은 빛이 위에서 내리는 거를 하겠다. 그럼 저 위에다 구멍을 빵 뚫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빛이 들어오면 모델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 빛이 들어오는 거에 의해서 그렸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라바조의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카라바조의 그림을 이해하려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서 쳐다보면 그림은 이해된다. 왜? 카라바조가 그걸 의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 밑에서 조명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밑에서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악 하고 있는 게 위에서 빛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은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을 내려다보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로 그래서 사실은 매개점이 그렇게 없지만 그 고민이 서로 연결된 고리가 있고 나중에 그 세부적인 건 우리 재정규 교수님하고 또 이제 토요일 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네. 벨라스케스가 원래 그 이제 실력이 좀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태리로 건너가서 카라바조한테 그렇죠. 원래는 네. 천재이긴 했는데 20살, 24살. 그다음 펠리페가 20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었어요. 처음에 펠리페 3세한테 발탁이 될 줄 알았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올라왔죠. 아니 그 세비야에서 올라온 게 뭘 했는데 아까 그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펠리페 4세의 초상화를 처음 그려본 거예요. 궁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고향처럼 무명이었어요. 그러다가 딱 그 초상화를 보더니 펠리페 4세가 야 벨라스케스 왜요? 너 이리 와. 앞으로 내 그림만 그려.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데 벨라스케스는 그냥 외형을 본 게 아니라 내면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펠리페 4세가 사실 그 옷차림 아까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왕이면 품위도 있어야 되고 옷도 좀 화려해야 되고 뭐 기마상 와 멋있게 해야 되는데 무슨 검은 옷에 목에는 또 철판을 쭉 둘러가지고 했는데 그 그림이 제일 멋있대요. 왜? 네가 지금 백성들 앞에 내일 서 있어야 될 고민거리를 보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밑바닥의 모습이에요. 난장이들과 똑같은. 그러다가 동병상련. 그래서 아마 난장이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궁중서열 3위가 됩니다. 나중에 50대 때. 그런데도 벨라스케스는 변하지 않아요. 늘 한글 같아요. 그래서 네? 막판에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한결같은 것 때문에 펠리페 4세가 무지 좋아하고 펠리페 4세는 아무튼 벨라스케스만 없으면 초상화고 뭐 완전 그리지 말라고 딱 명령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런데 진짜 나중에 방금 우리 박대호 선생님 말씀대로 이탈리아로 루벤스가 강제로 소환을 시킨 거예요. 외교관으로 왔는데 끌고 가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외교관이 그래버리니까 잘됐다 친구 따라서 강남에다가 2번 이탈리아를 갔다 오는데 안 올려가는 걸 소집해서 다시 들어가 그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으로 인해서 사실상 벨라스케스는 루벤스 안 만났으면 이 벨라스케스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다 함락 다음에 보여드렸던 바쿠스부터 그 시대가 뭐냐면
이탈리아 유학을 갔다 오는데 빛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펑 뜨인 거예요. 그런데 루벤스가 가는 그 빛이 아니라 벨라스케스는 여전히 꿈꾸는 내면을 완성시키고 싶은 곳에 빛을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이런 배경은 화려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인물들 하나하나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마치 그림 속에서 야 보이냐? 보여. 내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 알겠어. 하는 정도의 느낌이 완벽하게 보이는 그림이 저는 벨라스케스 그림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탈리아 갔다 오지 않았으면 완성 못할 화가였다라고 생각해요. 루벤스 때문에 정말로 최고의 화가가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이 8시 8분이죠. 1분만 더 끌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병 선생님 뭐 없으세요? 몰라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냥 오늘 수고하신 미다 선생님 잠깐 같이 인사하시고 오늘 그냥 지금 저녁 시간이 너무 지나서 빨리 끝내고 식사를 하고 다시 가는 게 몸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사실 이런 한국에서 유럽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강연을 한 케이스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두 분들을 유튜브로 계속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미술은 이렇게 영국, 미국 이런 식의 합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은 이태리나 스페인의 미술이 있었구나. 그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유럽 미술의 현대성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 어떤 평론가가 비교를 해놨는데 70년 차이가 나고 프랑스 화가가 그린 드로잉하고 회화하고 그다음에 당시 이태리 작가가 그린 그림을 비교했는데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프랑스, 영국, 독일. 근데 그만큼 여기 전통이 있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못 보고 다들 이렇게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이번 강좌에 모셨고요. 아무튼 박수 한번 치시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강연은 저 뒤에 최정규 교수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알기로 성주재단에서 하고 계시고 JCC, 성남아트홀, 그 다음에 요번 주 토요일날 강남역에 앙드레블에서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저 토요일날 가니까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최정규 교수님 강연 계속 음악하고 미술하고 매치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10년 넘게 제 선배님이십니다. 아무튼 이 근처에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설렁탕집도 있고 그 왼쪽 골목이 있거든요. 그리 내려가면 또 음식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계산을 하시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식사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정리하고 그냥 정리해요.